가장 큰 거는 고객이 내가 이걸 사려고 돈을 회사에 줬는데 다른 용도로 유용을 해버렸다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거는 좀 제도적인 허점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스 한결의 김윤찬 변호사고요. 금융법 분야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국내 은행과 주요 금융회사들을 고객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원이랑 UMF는 조금 경우가 다르더라고요. 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인수하는 회사가 나타나서 회생 절차가 종결됐고요. UMF는 파산이 됐습니다. 둘 다 사실 그 소비자들이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한다라는 결과는 비슷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회생과 파산은 사실 전혀 다른 제도예요. 회생은 그 회사를 살려서 다시 영업을 하게 되고 거기서 번 돈으로 이제 채무자들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파산은 이미 이 회사는 끝났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리고 이제 남아있는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그것에 주안점을 두는 제도인데요. 회생을 들어갔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회생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자기들이 얼마만큼 변제받을 수 있을지 만족이 되어야지 그 회생 계획안에 동의를 해주고 그 회생 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팀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회생 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현가 변제율이 0.76% 정도에 불과했어요. 사실상 거의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법원이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일단 회생 계획을 인가를 해줬어요. 그게 강제 인가라고 하는데 사실 소비자들의 의사에는 반하는 거였죠. 그랬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회생 절차에서도 돈을 거의 못 받게 되었던 거고요. 그와 또 다르게 UMF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은 상황이었죠. 아예 그냥 파산이 돼버렸고, 파산이 되고 나면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결제권자 그리고 재단 채권자들이 먼저 가져가고 남은 돈을 가지고 이제 파산 채권자들이 그 돈을 나눠 가지게 되는데, 사실 선순위 채권자들이 가져가고 남으니까 파산 채권자들인 일반 소비자들은 사실상 거의 피해를 변제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거는 고객이 내가 이걸 사려고 돈을 회사에 줬는데 팀과 UMF가 그 돈을 물품 대금으로 바로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동안 갖고 있으면서 다른 용도로 유용을 해버렸다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거는 좀 제도적인 허점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이 피해를 확산시키는데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들이 결제를 하면은 그 돈이 물품 판매업자들한테 바로 가지 않고 현재는 60일, 70일 가량을 이커머스 회사가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그 결제를 담당하는 PG 업체들도 있는데 이 업자들도 한 달 가량 더 대금 결제를 늦출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돈에 꼬리표가 달려있지가 않잖아요. 원래는 그 돈이 물품 대금으로 사용되도록 별도로 신탁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에스크로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회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 그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터졌던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재산과 법인의 재산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그 법인의 채무를 갚으면 되는 거고, 그 법인의 대표 주주 혹은 그 법인의 사장이나 회장이 그 법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줄 의무가 없거든요. 그 대주주들은 사실은 그냥 이 회사를 하나 잃게 되는 그 정도 손해만 보고 나머지 자기 재산을 추가로 그렇게 출원하거나 그렇게 변제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 회사 운영에 있어서 만약에 횡령이나 배임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로 처벌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그 대주주 그리고 회사의 주인인 개인을 처벌하는 기는 사실상 현행법상으로는 좀 많이 어려운 그런 실제입니다. 일단 그 파산 절차에서 파산 채권자로서 그래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UMF 같은 경우에는 이미 회생 절차를 거쳐서 파산 절차로 온 거기 때문에 회생 절차에서 대부분 신고를 하셨을 거예요. 그 경우에는 추가로 다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긴 한데, 그래도 그때 신고 안 하셨거나 아니면 추가로 채권이 생기신 분들은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신고를 하신다고 해서 이게 파산 채권자로서 등재가 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서요. 일종의 서류상의 권리? 거기에 불과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해외는 우리나라랑 그래도 좀 제도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금 자체를 아예 별도의 계정으로 신탁을 해둔다든지 아니면 에스크로 계정으로 넣게 해서 그것을 회사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계정에 있는 돈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산 자금을 회사의 계정과 혼입되지 않게 외부 신탁이나 아니면 에스크로 방식으로 그렇게 분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산 대금을 장기로 두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산 주기를 좀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결제 업체인 피지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들에 대해서 이미 저희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작년 12월에 통과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피지 업체의 정산 자금을 외부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이 작년 12월에 개정이 됐고 1년 후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12월부터는 그렇게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피지 업체에 대해서만 이제 저희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티몬이나 유메프 같은 그런 이커머스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대상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대규모 유통업 개정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지금 개정안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은 이커머스 업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커머스 업체의 판매 대금 정산 기간 단축이나 대금의 별도 관리, 에스크로 같은 그런 제도들이 시행이 되면은 좀 이런 피해는 이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바로 행동을 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책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우리나라 제도와 법률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들을 메꾸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성과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피해들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저도 법조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같이 노력을 하고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